네,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는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기관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또 지자체와 연결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은 상당히 선도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 시니어혁신센터나 그리고 성남에서는 이런 IT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앞서고 있고 특히 돌봄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심과 시의 관심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 관심과 열심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합니다. 저희 센터 직원이 총 한 50명 정도 되는데 성남에 있는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직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영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성남시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노인 돌봄 특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 내년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 노인이 이제 한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초고령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법에 대한 개정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이제 법으로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돌봄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줬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돌봄 쪽으로 들어가는 진료비나 의료비나 돌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그 예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예산에 대한 걸 한없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빈곤율, 경제활동 참여율, 그 다음에 공공연금 비수급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이 전국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 인구가 그렇게 1위를 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앞지르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일본도 앞지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70년이 되면 45%가 넘다 보면 1대1의 어떤 대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와 노인의 인구가 이제 같이 가는 이런 구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노인 정책이나 노인 돌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발표에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독거노인의 인구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돌봄의 비용에 대한 증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노인의 삶이나 노인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많은 변화들이 이번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예전과는 다른 게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이나 가구 소득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번 실태조사에서 예전의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를 보면 크게 소득과 돌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소득보장은 기초생계수급, 그 다음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나 이렇게 자기 개인연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득에 의해서 이런 어떤 연금의 제도가 다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과 같이 우리는 또 돌봄을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의 보장은 무료로 주느냐, 내가 또 돈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득이 기초연금수급까지 받으시는 분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공공복지, 공공보건까지는, 공공보건이나 공공복지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한테는 거의 무료로 가지만 기초연금수급 받으시는 분까지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돌봄은 일단 이런 소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노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마토까지도 보면은 일반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내용이 살짝 다른 것처럼 장기요양은 또 이 부분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지역 돌봄, 그 다음에 지금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봤을 때 장기요양보험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노마토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거를 노마토 사업 같은 경우, 지역 돌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줘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 저소득 노인에게만 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상위 30%라고 하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소득이 상위 30%이신 분들은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나 재가복지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과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 65세 이상, 그리고 그 대상자는 국기초나 차상위,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는 뭐 안전이나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을 주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기요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인맞춤 돌봄과 장기요양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장기요양은 누군가 요양보호사가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가사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노인이 스스로 내가 집에서 혼자서 거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잔존 기능이 향상이 되고 내가 혼자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추구하는 거는 자기 돌봄 스스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셀프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국에 우리가 55만 명 어르신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은 성남은 8개지만 전국에 670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성남에 한 367명, 한 400명 정도라면 전국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종사자로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노인 재가, 그 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아까 유 교수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국가 부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2010년도 대비 노인복지 비용이 약 20조, 그 다음에 노인 의료비가 약 한 24조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2024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고, 또 내년 증가되는 비율도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상당히 선별적 돌봄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노령 수급 대상자까지만 돌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장기요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장기요양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일단 노마토 사업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분이 가기 전까지의 단계, 내가 장기요양을 등급을 받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노마토도 못 받고 장기요양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됩니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지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딱 그 어떤 제한을 걸어놓고 돌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가 촘촘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가겠다라는 이번 정부의 그런 어떤 전략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전략에 맞게 이런 촘촘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앞으로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인의 인구가 계속 증가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요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공급은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5세 저희가 돌봄 인력들의 그 나이를 보면 40세, 50세, 그 다음 60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머지않아 노인이 되겠죠. 대상자들이 되고 또 55세 저희가 평균을 봤을 때 한 55세인데 이분들도 이제 곧 노인이 되다 보면 이제 상당한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CEO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IT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돌봄 인력들에 많이 투입이 되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구조로 요즘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이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균형이 많이 또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곳들은 이 돌봄 인력들이나 돌봄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 인력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주는 것 정도로밖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인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국적인 것을 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공백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원할까라고 봤을 때 지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도 받고 싶지만 수요가 있지만 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사 지원 그리고 도시락 지원, 식사 지원인 거죠. 그리고 병원 동행이나 이런 같은 이동 지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재가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줄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에 대한 서비스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를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부담금 기본적으로 한 달에 65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거는 도시락 지원이나 아니면 그 병원 동행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가사 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수가를 좀 정해놓고 그거가 오버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금을 좀 내서 그 더 돌봄의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SOS 사업에서 이렇게 좀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범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류의 지역 통합 돌봄 사업과 좀 연계해서 자기 비용을 좀 자기 부담금을 좀 들여서라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 내용은 지금 사업 대상으로는 병원 퇴원하신 분들, 퇴원하시고 나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식사를 하시기도 어렵고 또 빨래나 청소나 이런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약을 타러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여기에 맞게 지역통합돌봄에서 이 사업을 연계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또 사업에 대한 그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도 좀 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 10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는 노인 돌봄에 대한 문제를 지금 현재 돌봄을 무료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서비스 유료화도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지역 통합 돌봄 사업, 아까 유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뭔가 연계해서 가는
그래서 노인이 지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이 좀 같이 단합해서 돌봐주는 이런 형태로의 노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T 활용에 대한 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IT 활용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행을 하긴 했지만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에 대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도 IT를 좀 활용한 여러 가지 보급, 문제점 개선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도 많이 확대해서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기 돌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시스템화 시켜서 이런 뭐 어르신이 만약 식사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약 복용 시간에 약을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좀 같이 활용을 해서 약간 리빙랩처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복지도 결론적으로는 보편적이고 촘촘한 노인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특히 소외된 노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지역과 연결해주는 것이 우리 복지를 하는 우리들한테는 아주 커다란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인의 취약노인의 돌봄도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AIP,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같이 한 소리를 내서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